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현재는 혼자 살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았던 곳은 아니고요. 한번 갔다 왔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했어요. 뭐 따지고 보면 이혼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거든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쫓겨난 게 정말 다행이기는 하지만요. 그런 결혼을 붙들고 살았다면 저는 지금도 불행했을 테니까요. 제 인생은 정말이지 파란만장했던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 텐데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제 인생이 정말이지 파란만장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지금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지금은 행복해졌다는 이야기겠죠. 정말로 아플 때는 아픈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법이잖아요. 한때 웃으면서 제 이야기를 남에게 하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말이죠. 인생은 참 살아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아주 기적 같은 일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 나름 착하게 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저에게 생겼나 싶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많이들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맞이었어요. 뭐 이런 상황이면 되게 고생할 팔자는 타고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가난한 집의 첫째 딸은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요. 당연히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남에게 양보하는 인생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도 그게 익숙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건 숙명 같은 거였거든요. 벗어날 수 없을 걸로 생각했으니까요. 당연히 대학은 가지 못했어요. 공부를 엄청나게 잘한 편은 아니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곧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마 저희 아버지의 성격상 저는 대학에 가지 못하기는 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거든요. 어디 딸내미가 공부를 해? 옛날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공부할 생각 같은 건 꿈에도 꾸지 마라. 알겠냐?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일은 한으로 남아서 지금까지 가슴에 박혀 있는 거 보면 자식이라고 함부로 막말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잊히지 않더라고요. 그런 집안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딸이라 희생은 당연한 거고 가난한 집 큰딸이라 그건 더더욱 당연했고요. 뭐 물론 서러운 나날들이 없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엄마를 보면서 힘을 냈던 것 같아요. 불쌍한 우리 엄마, 나까지 집을 나가면 누가 그 이야기 들어주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어쩌면 빨리 그 집을 나오고 싶어 했던 것도 당연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당시에는 일을 핑계로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살겠다고 나온 거기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도망친 것 같기도 해요. 엄마 옆에 오래 있겠다고 매번 엄마한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랬던 게 조금 죄책감이 들기는 합니다. 고졸인 여자를 써주는 회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전 공장에서 일을 했을 때 저를 좋게 보셨던 거래처 사장님이 운이 좋게도 자리가 나자 저를 채용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대학을 나온 사람들보다 월급도 적고 처우도 좋지 않았지만 그냥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정해진 날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그 삶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작은 것에 큰 행복을 느끼는 때였습니다. 모든 게 감사했거든요. 그렇게 하루 이틀 열심히 살아가던 차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당시 일하던 회사의 거래처 사람이었어요. 그때 제가 일하던 회사보다 훨씬 좋은 회사의 정직원이었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멀끔하게 잘생긴 사람이라 뭐 이러고 저러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선이 있거든요. 저런 사람들은 내가 넘지 못할 선이니 그냥 바라보고 좋아하고 그런 것조차 할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저랑 언제 커피나 한잔 하실래요?
처음에는 그게 데이트 신청이라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저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커피 마시자는 질문이 밥 먹자는 질문이 되고 어느 날은 영화를 보자고 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 사정을 모르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고백했을 때도 저는 그럴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거절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끊임없이 고백했고 결국 저는 저희 집 사정과 제가 고졸이라는 사실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바로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며칠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어느 날 찾아와서 이러더군요. 그래도 나는 현정 씨가 좋아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면서도 사실 결혼까지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청혼했습니다. 저는 그때 내 인생이 이제 조금 풀리기 시작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바로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고행길은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치고도 저희 시어머니는 조금 심한 편이기는 했습니다. 어디 너 같은 년이 감히 우리 아들을 주제도 모르는 년들은 뒤져야 해. 남편의 집안은 중상층 정도는 되는 집안이었거든요. 뭐 엄청나게 잘 산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집안에 비하면 굉장히 잘 사는 거기는 했습니다. 대학까지 좋은 곳을 나온 아들을 고졸에 집안도 가난한 저 같은 여자에게 주는 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저라도 싫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런 것 치고도 시어머니는 심한 편이기는 했지만요. 네가 결혼 못한다고 해. 저는 오빠 너무 사랑해요. 이 년이 남의 아들 신세 망치려고 작정을 했지? 사랑? 사랑 같은 소리 좋아하네. 너 우리 아들 물어서 팔자 고치려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같은 년들은 속이 너무 훤히 보여. 천박하다고. 아니 뭐 남편이 저희 집안보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까지는 너무나 잘 알겠지만 재벌도 아니고 신세를 망친다는 둥, 발목을 잡는다는 둥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는 객관적으로 절대 아니거든요. 하지만 당시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남편과 남편의 집안이 대단하게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나 얘 아니면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선전포고하고 거짓말로 병원에까지 입원을 하고 나서야 겨우겨우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뭐 결혼의 과정도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집안이 전체가 다 양심이 없으신 편이네? 네? 고작 이거 해오려고 하셨어요? 나름 저희 집에서는 준비한다고 한 것들을 저희 엄마 면전에 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정말 철저하게 의리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시댁의 눈치만 보고 시댁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오죽하면 엄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 집에 보내는 게 맞나 싶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얘 주제에 그런 집안에 시집가는 건 복권 당첨된 거라는 거 왜 몰라? 집만 괜찮게 살면 뭐해요? 얘가 앞으로 가서 고생할 게 뻔히 보이는데. 그 정도 고생은 다들 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너 같은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애가 그런 집안에 시집가는 거면 납작 엎드려서 죽는 채 하고 살아야지. 내 말 명심해. 알겠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고 살아. 그렇게 뻔히 고생길이 보이는 결혼을 엄마는 반대하셨고 아버지는 그런 엄마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엄마의 반대에도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오빠가 나한테 잘하잖아.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이죠.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요. 결혼하고 나서도 일은 계속했습니다. 보통 이런 집은 일을 계속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저희 시어머니는 남다르셨어요.
네 주머니로 우리 아들 돈 한 푼이라도 들어가는 꼴 못 본다. 네가 쓸 돈은 네가 벌어서 써. 알겠냐?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그게 나은 걸 수도 있겠네요. 덕분에 경력이 끊기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를 볼 시간도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시집을 아예 안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 오늘 쉬는 날인 거 안다. 집에 와서 대청소 좀 하거라. 내가 오늘은 구절판이 먹고 싶구나. 지금 밖에 쇼핑하러 왔는데 와서 짐이나 좀 들어. 이런 식으로 저를 부려먹을 궁리를 쉬지 않고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결혼하고 2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저를 노골적으로 더 괴롭히셨거든요. 너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냐? 어? 남들 다 가지는 애도 못 가져? 죄송합니다. 그 죄송하다는 소리도 듣기 싫다. 어떻게 내 내가 정이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니? 어? 나도 신기하다. 신기해. 예뻐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우습기는 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늘 구박받는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어디서 뭘 했느냐고요? 아마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더더욱 화가 나실 것 같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줬어요. 당신이 고생이 많아. 내가 너무 미안해. 말이라도 말이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이 뭐 어떻게 하길래 아직도 어머니가 그러셔? 나 어떻게 한 거 없어. 하라는 건 두 말 않고 하면서 살아. 그런데 어머니가 저러신다는 게 말이 돼? 나도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 건지 모르겠어. 나도 이유를 알고 싶다고. 당신이 못나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걸 왜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남편만 제 편이면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혼을 할 생각을 꿈에도 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차이가 나는 결혼이었잖아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처럼 내가 지금 이혼해서 이 집에서 나가면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게 너무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자는 이야기야? 적어도 나한테 미안하다고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안 미안한데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 저에게 들켜서 제가 따져 물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는 그 모습에 오히려 너무 당당한 그 모습에 말입니다. 나랑 정 살기 싫으면 네가 나가. 그러면 돼.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한테 마음 없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한 건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바뀔 마음이었던 건지 너무나 슬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슬펐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남편의 불륜녀가 대기업에 다니는 여자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알게 된 후에는 정말 노골적으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저 같은 건 이미 며느리가 아니었던 거죠. 좋은 말로 할 때 이혼하거라. 저는 못해요, 어머니. 너는 벨도 없냐? 어? 너 말고 다른 여자 좋다는 남자랑 살고 싶어? 저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네 꼴 보고는 못 사니까 당장 나가. 이렇게 되고 보니 애가 없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이러려고 애가 들어서지 않은 거라고 오히려 좋아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정말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 양쪽에서 하루빨리 이혼하자고 종용하는데 그곳에서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여기 2천만 원. 내가 결혼할 때도 이것보단 더 썼어. 그간 내 집에서 편하게 살았잖아. 그 값 치렀다고 생각해. 당신이 바람나서 이혼하는 거잖아.
고소해도 이것보단 더 받아. 그러면 어디 한번 고소해 보던가. 나는 그러면 끝까지 간다. 너 소송에서 이길 만큼 증거 다 모아놨어? 사실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런 것을 모아두고 할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말이죠. 그래도 나는 착한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주는 남자들 널렸어. 막말로. 우리가 애를 낳고 산 것도 아닌데 2천만 원도 많은 거 아니냐? 남편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고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말이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는 데 팥나는 건데요. 그렇게 저는 쫓겨나듯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2천만 원이라도 받으려면 그냥 순순히 이혼해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오고 나니 살기 싫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그런 기분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겨우겨우 했습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제가 정말로 어떻게 될 것 같았던 건지 엄마가 저를 거의 멱살 잡고 매일 회사에 출근시켰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저를 살린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던 중에 함께 일하시던 분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나 사업해볼 건데 현정 씨도 나랑 안 할래? 제가 무슨 사업이에요? 아니야. 보아하니 현정 씨는 정말 재능이 있어. 센스도 있고. 내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하는 말이야. 제가 당시에 다녔던 회사가 옷을 만들어 파는 회사였거든요. 거기서 저를 잘 보신 상사 한 분이 저에게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뭔가 똑같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고 환경도 한번 바꿔보고 싶고 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힘든 일을 겪고 나니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말이죠. 그렇게 시작한 사업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잘 풀렸습니다. 꽤 성공해서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어요. 엄마가 사는 집도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드렸고 또 저도 작은 집에서 살다가 조금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게 이혼하고 한 5년 정도 된 뒤였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바빴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남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 전 남편 이야기 들었어? 내가 그 인간 이야기를 들을 게 뭐야. 그래도 들으면 속이 뻥 뚫리던데? 왜? 망했대? 망한 정도가 아니래. 그러면서 지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놀랍기는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바로 재혼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몇 년 살지 못하고 또 이혼했다고요. 이유도 너무 남편 같았어요. 재벌을 개 못 준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또 바람이 났대. 근데 이번에는 직장 상사 와이프랑 바람을 피웠나 봐. 간땡이도 크지.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인간인 줄은 알았는데 정말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잘리고 재혼한 그 와이프한테 소송당해서 위자료 주고 이혼당하고 난리였나 보더라. 잘 살기를 바란 적도 없고 망하길 바라기는 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쓰레기처럼 산다는 소식을 들으니 씁쓸하기는 하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 그런 마음이라도 드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지인에게 남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우연히 시어머니를 마주친 적이 있어요. 회사 근처에서 말이죠. 어디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네가 이 동네는 무슨 일이냐? 너 다니는 회사 여기 아니지 않니? 저는 말을 걸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기어이 먼저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 회사 말고 지금은 다른 회사 일을 하고 있어서요. 무시할 수 없어서 그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네가 회사로 옮기고 그럴 꿈뻔이니? 너도 참 여전히 네 주제를 모른다. 이혼하고 이제는 남남이 되었는데도 저를 붙잡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때 쫓겨나듯 이혼을 했던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성공한 것을 막 자랑하고 그러는 성격도 아니거든요. 사람 일이라는 것이 한치 앞을 모르는 데다가
또 그런 걸로 남의 속 뒤집어 놓거나 하는 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에게는 하고 싶더군요. 아, 이 회사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아니라 제가 차린 회사거든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본인이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시어머니 본인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한 거니까요. 잠시 뒤 시어머니가 대놓고 비웃더군요. 네가? 네가 사업을 한다고? 네가 차린 회사가 있다고? 정말 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무리 나한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믿지도 않을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니? 제가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그게 정말이라는 소리니? 그때 마침 점심시간이 끝나고 주변을 지나가고 있던 저희 회사 직원 하나가 저에게 인사를 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식사하고 들어가는 중이에요? 저와 그 직원이 대화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직원이 들어가자마자 눈을 날카롭게 뜨고 팔짱을 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나마나 망하기 직전 쓰러져가는 회사겠지. 너 따위가 사업은 무슨? 언제 한번 저희 브랜드 홈페이지에 들리셔서 옷 한 벌 사세요. 지금 마침 세일 중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어머니에게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사장에 제 이름이 적혀있는 명함을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 명함을 빼앗듯 들었어요. 보나마나 뭐 당장 망해도 이상한 게 없는 회사겠지. 네가 뭐 할 수 있겠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딘가 굉장히 골인한 얼굴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아마 저희 브랜드 사이트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젊은 사람들에게도 물어봤겠죠. 그때 우연히 마주쳤을 때와 너무나 다른 말투더군요. 그때는 그렇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헤어져서 미안했다. 그 전에는 더한 짓도 많이 하셨는데요, 뭐. 그 정도로는 화도 안 나요. 바로 그렇게 받아치니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제가 성공을 했고 돈도 잘 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시 탐이 나는 며느리감이 되었나 보죠. 저는 그 생각을 하니 역겨워서 속이 울렁거리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시어머니의 말에는 정말로 화장실로 달려갈 뻔했어요. 아직 혼자면 다시 합치는 건 어떻겠니? 얘도 네 이야기 종종 하는 거 보면 네가 그리운 것 같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날 어머니 본 것만으로도 기분이 안 좋아져서 며칠간 짜증이 났는데 그 역겨운 얼굴들을 다시 보고 살라고요? 제정신이세요? 본인들이 저한테 한 짓을 그새 까먹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저에게 그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시어머니도 다시 연락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네, 바로 전 남편이요. 오랜만이네. 보고 싶었어. 그런 개소리를 나더러 믿으라고? 그리고 설사 진짜라고 해도 나는 너 하나도 안 보고 싶었어. 네 얼굴 보자마자 열부터 받는다. 여보, 내가 왜 네 여보야? 재혼하고 또 바람 피워서 이혼당하고 회사도 잘렸다며? 이번에는 그 불륜녀랑 다시 왜 재혼 안 하니?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건지 조금 당황하기는 하더군요. 하지만 인간 쓰레기인 그 새끼는 생각하는 것도 남달랐습니다. 그렇게 이 여자 저 여자 다 겪어보니까 당신이 최고더라. 나는 당신밖에 없더라니까. 그냥 우리 다시 합치자. 우리 좋을 때는 정말 좋았잖아.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당신만 보면서 당신을 위해서 살게. 꺼져. 여보, 그 입 안 닫히면 나 진짜 너 가만히 안 둔다. 그리고 나 만나는 남자 있는데? 그 말에 남편이 입을 닫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데? 변호사, 그러니까 나 다시 찾아오지 마라. 확 고소해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돌아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그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남편은 더 이상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기는 했지만요. 그렇게 복수 아닌 복수를 했던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하기도 했지만 그냥 여전히 그렇게 사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씁쓸함을 느꼈던 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잘 풀릴 줄 알았던 제 인생에 다시 한번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동업했던 상사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말이죠. 모르셨어요? 회사 담보로 대출 땡길 수 있을 만큼 다 땡겨서 그 돈이랑 투자금 들고 날랐대요. 저는 사장님이랑 같이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같이 하다니. 나도 지금 날벼락 맞았어. 사장님, 저희 회사 어떡해요. 진짜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돈도 돈이었지만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많이 믿고 의지하고 감사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저와 직원들을 속이고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그 사실이 몇 날 며칠 저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또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집을 팔았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할 것 같아서요. 서울에서 가장 싸다는 동네 월세로 들어갔어요. 그 전에 집 반의 반도 안 되는 크기의 집에 앉아서 멍하니 울었던 것 같네요. 난생 처음 술도 많이 마셔봤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에 밖을 나가니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술을 그렇게 깡으로 빈속에 먹으면 안 되는 거요. 그렇게 제 손에 두부 한 무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두부 한 무가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뭐 그런 마음을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 할아버지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반찬을 하면 늘 조금씩 더해서 그 집에 챙겨드리고 또 뭔가 나눌 게 있다면 꼭 가져다 드리고 말이죠. 그런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늘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조금 친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자식분들은 없으세요? 없어. 있는데 없어. 그 망할 놈의 새끼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로 보아서 자식분들이랑 사이가 좋지 않게 연이 끊어졌나 보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나는 분이셨어요. 생김새도 그랬지만 말투나 무심하게 툭툭 챙겨주고 의외로 다정하고 그런 부분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옆집 할아버지 분에게 잘해드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말입니다. 사업은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다 넘어가게 생겼다는 생각이 드니 눈물이 나고 억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인정받으면서 찾아주는 고객도 쌓이고 있던 시기였고 더더욱 잘 될 브랜드라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망하는 게 마음이 더 아팠고요. 무엇보다 함께 열심히 고생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 때 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린다는 건 말입니다. 그게 정말 진짜였더라고요. 제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친구들과 지인들이 확 달라졌거든요. 너는 이제 우리 모임 못 나올 줄 알았지? 망한 거 애들이 수군거릴 거 아니야. 그냥 나오지 마. 너만 상처받아. 제가 성공했을 때는 저를 한번 만나기 위해서 회사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던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둘 저를 손절했고, 야, 너 망했다며? 못되게 살아서 그래. 뭐 잘났다고 콧대만 높아져서는. 너같이 근본 없는 애는 결국 그렇게 될 거였다니까? 고소하다 고소해.
남편은 굳이 그렇게 전화해서 또 한 번 제 속을 뒤집어 놓더군요. 정말 인간성이 제대로 보이는 남자죠. 남편에게 그 전화를 받은 날 은행에서도 마지막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회사를 최종 부도 처리하겠다는 연락이었어요. 아무리 발로 뛰어도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망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너무 우울해져서 그날 또 술을 몇 병 사서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한동안 술 안 마시는 것 같더니 다시 마시는 게야? 오늘 제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요. 그러면 우리 집 와서 마셔. 오늘 우리 집에 반찬 많아. 할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본인의 집으로 쏙 들어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때의 제 얼굴이 정말로 곧 죽을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서 불러 세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뒀다가는 내일 초상치겠다 싶으셔서 말이죠. 혼자 마시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의 말을 거절할 수 없어 댁으로 따라 들어가 마셨습니다. 어디서 나셨는지 정말로 먹을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한 잔, 두 잔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자식놈들이 내 재산 가지고 서로 싸우대서 영 끊고 살아. 있으셔봤자 얼마나 있다고 그 콩알 한쪽 가지고 그렇게 싸우댄대요. 제 그 말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웃으시기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러셨던 이유를 알고 나니 그때 제 말들이 할아버지의 눈에는 정말 우스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이 그렇게 많이 힘드냐? 제가 망하는 건 괜찮은데 직원들이 다들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술도 한 잔 들어갔겠다. 그냥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엉엉 울며 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사업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남편에게 이혼당한 것, 그리고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그런 것들 모두 다 말이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네가 아는 회사가 뭐라고? 옷이랑 가방 같은 거 파는 회사예요. 명함 한 장 줘봐.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저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 분이었는지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탓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겨우 깰 수 있었어요. 그런데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말은 그야말로 기적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회사 안 망해요. 안 망한다고요. 그 소리에 잠에서 벌떡 깨서 날아가듯 회사로 갔던 것 같아요.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신분을 알 수 없는 투자자가 나타났고 은행의 대출은 물론 남아있는 빚 그리고 회수되었던 투자금도 그만큼 다시 보내줬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너무 현실 감각이 없어서 이게 꿈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겁니다. 그 투자자분은 어떻게 우리 회사를 아시고?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저녁 시간 전에 회사에 잠시 들리신다고 하셨다거든요. 오셔서 말씀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든 다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회사만 필요한 거면 넘기고 저는 빠져도 됐어요. 직원들이 거리로 나가지 않게 된 것만 해도 너무 다행이었고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내 인생에 이런 복이 찾아오는구나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건장한 체격에 수트를 차려입은 비서와 함께 들어온 투자자는 제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뭐 이쯤 되면 예상하시는 분은 하셨겠지만 네, 저희 옆집에 사는 그 할아버지셨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는 입을 떡 벌리고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놀라서 묻는데도 말이죠. 아시는 분이세요? 누구세요? 우리 옆집에 사시는 할아버지. 그런 제 말에 직원들도 그게 무슨 어이없는 소리냐는 듯 저를 봤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저 같아도 어이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투자자라고 나타난 누가 봐도 돈 많은 할아버지를 두고 옆집 할아버지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분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기업의 총수셨습니다. 저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자식들이 재산 가지고 너무 싸우대서 그 꼴을 보기 싫어 한동안 피해 있으셨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옆집에 제가 이사로 오게 된 거라고요. 그냥 주는 거 아니고 투자하는 거다. 알겠냐? 그러니까 너는 이 회사를 잘 살려서 나한테도 수익을 내줘야 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큰 돈을 덜컥 받아도 될는지. 네가 지금 찬밥 더운 밥 따질 때냐? 그건 그렇지만. 나도 사업가야. 그냥 투자하는 거 아니다. 우리 회사 투자팀한테 네 회사 이름 이야기해주고 투자 가치가 있는지 물어본 다음에 결정한 거니까. 그냥 너는 운이 좋아서 기회를 얻었다 생각해. 기회를 얻을 능력은 충분히 되니까. 알겠소?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지금부터 회사 일 열심히 해서 회사 잘 키워라.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알았지? 정말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그렇게 이야기해주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그날도 눈물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회사는 기사회생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사회생이었어요. 원래 수익이 안 나서 망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도망간 그 동업자와 저는 취향은 잘 맞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 받은 투자금으로 제 취향의 옷들과 가방을 만들어내고 홍보하면서 매출은 더더욱 오르기 시작했어요. 한동안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말 그대로 화장실을 갈 시간도 밥을 먹을 시간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일이 잘 될 때는 몸이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하는 법이잖아요. 그렇게 다시 회사가 잘 되기 시작하니 속이 빤히 보이게 또다시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격조했지. 요즘 바쁘다며. 이제 나한테 연락할 마음이 생긴 거야? 아니, 우리는 너를 생각해서 연락을 안 한 거지. 힘든 일 겪어보니까 알겠더라. 진짜 내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 뭐가 다른지. 섭섭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너희는 내가 잘 될 때만 내가 친구잖아. 나는 이제 그런 친구들 필요 없어. 그렇게 인연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성공한 것을 아는 이는 친구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도 어디서 듣고서는 귀신같이 찾아왔더라고요. 세상에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뻔뻔한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망해서 고소하다며, 근본 없는 애라 사업이 잘 될 리 없다며. 근데 왜 찾아왔어? 그때는 나도 욱해서 한 말이지. 네가 뭐가 욱한데? 네가 뭐가?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욱해? 아니, 하도 나를 거절하니까. 너 돌았니? 그러면 내가 너를 좋다고 하겠냐고. 어디 잘못된 거 아니야? 여보, 난 네 여보 아니라고 했지. 여보,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응? 그래, 아가. 멀리 가서 다른 인연 찾을 것 없이 가까이서 찾아. 왜 너무 어이가 없으면 화도 안 나는 거 아시나요? 그때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화도 안 나고 화를 내야 할 기운도 안 나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그 누군데 남의 집 귀한 딸 귀찮게 하는 거요? 할아버지가 나타나신 겁니다. 원래 저희 회사에 종종 오셔서 저와 그리고 직원들과 수다도 떨고 가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날도 그렇게 오신 거였어요. 누구세요? 나, 얘 애비 되는 사람이요. 그럴 리가. 저희 장인어른은 돌아가셨는데요? 남편의 그 말을 듣자마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제가 늘 이야기했던 그 쓰레기 새끼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저놈이라는 것을 아신 거죠. 너냐 그 호로 자식이? 아니, 이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나. 아니 뭔데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호로 자식이래? 아들?
그러면 그 호랑말코 같은 마귀 할멈이 당신이구먼. 뭐요? 이 노인네가 지금 말 다 했어? 덜했다 어쩔래? 이 거지만도 못한 인간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그렇게 싸움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흔드시면서 두 사람을 위협했고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는 남편이 할아버지를 뒤로 밀어서 넘어뜨리기까지 했다니까요. 결국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 끝났어. 저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뭐? 어떤 분인데? 그렇게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세우던 남편은 경찰서로 들어서는 할아버지의 변호인단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그날 그 두 사람의 인생은 끝이 났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뒤늦게 할아버지의 정체를 알고 용서를 빌었다고 했지만 그런 속이 훤히 보이는 사과로 용서해 주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 뒤로 제 앞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대가를 확실히 치른 것 같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한동안은 저에게 있었던 이 기적 같은 일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굳이 다른 곳에 이야기하고 다닐 생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을 겪으면서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싶어졌고요. 바로 그 사기꾼 동업자가 잡힌 겁니다. 그날도 그냥 여느 때와 같은 하루였어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경찰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돋으면서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잡았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게 맞았습니다. 서로 오셔서 진술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업자의 얼굴을 보러 경찰서로 가는 그 길에 정말 수천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보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날 보고는 무슨 말을 할지, 뭐 그런 생각들부터 멱살을 잡을지 말지, 어떤 꼴을 하고 있을지 정말이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생각들이 싹 사라졌어요.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다행이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업자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나는 본인이 들고 나른 그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죽을 생각까지 하고 엄마가 얼굴 볼 때마다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우셨는데 글쎄 그 사람 얼굴에는 개기름이 잘잘 꼈더라고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지냈는지 살도 많이 쪘고 말이죠. 그 개기름이 줄줄 흐르는 얼굴을 보고 있자니 할 말 들을 말 이런 건 생각이 나지도 않고 그저 분노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손찌검했습니다. 누군가를 때려본 건 그때가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 미친 새끼야.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아, 머리채를 왜 잡아? 아, 이거 놓고 말해. 나는 지금 네 머리채가 아니라 모가지를 잡고 싶다고. 내가 나른 덕분에 지금 더 잘 풀린 거잖아. 아, 그러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생각은 정상인인 제가 할 수 있는 생각과는 범위 그 자체가 다른 거였더라고요. 뚫린 입이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듣고 있자니 너무 역겨웠습니다. 그렇게 생긴 사람이었나 싶을 만큼 얼굴도 달라 보였고요. 뭐?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너는 내가 그러고 나른 덕에 그 회사 혼자 꿀꺽했으니까 더 좋은 거잖아. 이게 어디서 감사하다고는 못할 망정.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의 뻔뻔함이 말이죠. 그리고 그 회사에는 내 지분도 있는 거 알지? 나 아니었으면 너 사업 시작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로열티 챙겨줘야지. 뭐라고? 내가 창업한 회사잖아. 네가 그걸로 사기쳐서 날랐잖아. 회사 망하든 말든 버리고. 안 망했잖아. 야, 너 미쳤어? 하마터면 경찰서에서 정말 사람 죽일 뻔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화가 났었습니다. 그 인간에게 말이죠. 그날도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변호사도 보내주셔서 상황 정리도 다 해주시고 또 법적으로 그 인간이 우리 회사에 대한 지분을 하나도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고 말이죠. 정말 인생에 다시 없을 은인인 셈이죠.
그 사기꾼은 결국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해외로 빼돌린 돈들도 죄다 반환되었다고 들었어요.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셈이죠.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 되던 사업인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그런 부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짓까지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뭐 그런 것을 이해하면 제가 범죄자겠죠. 최근에는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좋은 집으로 말이죠. 그 집도 작은 거 말고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기는 했지만 할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살면 꿈도 작아져. 라고 말이죠. 그래서 더 큰 꿈을 꾸기 위해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모셔와서 이제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옆집에 누군가 이사로 온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엊그제 새로 이사 온 이웃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좋은 이웃 만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좋은 이웃이 없으면 내가 좋은 이웃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면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이사 왔네.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고 진짜 피가 섞인 가족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정말 가족같이 지낼 수 있는 거라는 걸 할아버지를 통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가족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무엇보다 엄마와 참 잘 지내세요. 이사를 갑자기 오게 되어서 적응을 못하는 엄마와 이곳저곳 잘 다니시기도 하고 또 두 분이 맛있는 것도 드시러 다니시고요. 뭐 두 분 모두 연세가 많으시니 그냥 친구로 저렇게 외롭지 않게 지내면서 함께 여기저기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엄마에게도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복받은 인생인 것 같아요. 이런 귀인이 제 인생에 나타나 준 것만으로도 말이죠. 대부분 사람은 이런 일을 상상만 하잖아요. 어느 날 그냥 선의로 도와드린 어르신을 알고 보면 부자였다.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그리고 얻은 교훈은 그냥 언제나 늘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니까요. 착하게 살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돌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호의를 베푼 것은 물론 아니지만 말이죠. 남편과 그 사기꾼은 아마 사는 내내 저의 행복과 성공을 보면서 배 아파하고 또 후회할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최고의 복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사연을 마지막으로 그들을 잊을 겁니다. 제 인생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말이죠. 이제 정말 사연을 끝마쳐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사연을 적는 내내 속이 시원하고 또 앞으로도 착하게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는 남편이나 그 사기꾼 같은 몹쓸 사람도 있지만 옆집 할아버지 같은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 또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귀인이 찾아올지 모르니 늘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사연을 쓴 거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니 사람과 건강이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나날들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인연이란 게 정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인연을 만나기란 쉽지 않지만 오늘 저는 기막힌 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에 가난하게 살았지만 성인이 되고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어린 나이에 관절염이 올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하지만 몸이 아프다고 쉬지 않았습니다. 하루 쉬는 만큼 먹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돈도 없는 인생에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성실하게 살면 그만큼 보답이 온다고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대박이 터져서 그 이후로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행복이 돈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지만 어느 정도의 행복은 돈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여자 하나 못 만나던 제 인생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연애를 한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졌습니다. 이미 젊은 시절은 다 지나갔지만 어느 정도 저랑 형편도 비슷하고 사정도 맞는 여자를 만나서 나름대로 연애하다가 마흔이 되기 전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의 장모님, 장인어른 되시는 분들이 사업가였는데 제가 사업으로 혼자서 성공을 했다니까 그 정도의 의지면 아내 고생은 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단번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딸 하나와 아들 둘을 낳아서 오로지 애들 교육을 시키는 것만 신경 썼습니다. 아내가 워낙 그쪽으론 일가견이 있는지라 사실 저는 돈만 벌어오고 아내가 애들 교육을 도맡았어요. 아내가 교육을 잘 시켰는지 아이들은 학교에서 성적하면 알아주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시험 같은 걸 봤다면 만점은 흔하고 성적 우수상 같은 것도 매 학기마다 받아와 집에 전시해 놓기 바빴어요. 저야 뭐 애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왕 이렇게 공부 잘하게 태어난 거, 전 애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길 바랬습니다. 엄마, 아빠, 전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변호사가 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 공부는 얼마든지 아빠가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 특히 첫째 딸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변호사가 꿈이었습니다. 원래 그 나이 때 애들 자라면서 장래희망 같은 건 한 번씩 변하기 마련인데 제 딸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변호사 하나만을 보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더니 로스쿨 떡하니 합격해서 교육을 수료한 제 딸은 결국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원하던 대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각자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날리고 있었지만 직업적인 것만 봤을 때 첫째 딸만큼 성공한 자식은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변호사 노래를 부르더니 너무 수고했다. 아빠가 네 이름으로 법률사무소 하나 차려주마. 변호사가 됐다고 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야 한다. 딸의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전 딸아이를 위한 작은 법률사무소를 하나 차려주었습니다. 괜찮은 로펌 같은 데 들어가서 경력을 쌓는 것도 좋겠지만 요새는 의사들도 다른 원장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빨리 개원을 해가지고 독립하는 게 추세잖아요. 제가 금전적으로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것도 아닌데 열심히 노력한 딸아이를 위해서 사무소 하나 못 차려줄 거 없었습니다. 아빠, 너무 감사해요. 정말 잘해볼게요. 딸은 개업식 날 눈물로 제게 고맙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제가 다 뿌듯했죠. 그렇게 자식들이 다 돈도 많이 벌고 자기 일 열심히 하니 이젠 정말 걱정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미 젊은 시절 읽어놓은 사업은 어느 정도 잘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저는 아내와 둘이서 여행을 자주 떠났습니다. 저나 아내나 바깥에 나들이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동안이야 자식들 장성하는 거 보느라 못 갔다면 이제는 애들도 다 자기 밥벌이하고 살고 나름대로 독립을 한 거나 다름없으니 이제 저희 부부도 부부 나름의 휴가를 즐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늙음하게 휴가를 지내고 있는데 사무소를 차린 후 따로 나가서 살고 있던 첫째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잘 지내고 계세요? 제가 자주 연락을 드렸어야 하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내가 우리 변호사 따님 일 바쁜 걸 왜 모르겠니? 이렇게 시간 될 때 연락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그나저나 갑자기 웬일로 전화를 했대? 아빠랑 엄마한테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우리야 뭐 아무 때나 가능하지. 근데 갑자기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사람이라니. 저 결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남자친구가 있었니? 아니, 그동안 왜 말도 안 했던 거야? 갑자기 결혼이라니.
첫째는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저희에게 알려왔습니다. 나이가 제법 차긴 했지만 요새 젊은 애들이야 저희 때처럼 일찍 결혼하고 그런 풍습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련히 첫째가 알아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나중에 소개를 시켜주겠거니 했지만 막상 직접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이거는 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당황스럽고 황망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말에 주말까지 아내가 얼마나 난리를 피우던지 예비사위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보여야 한다면서 조금 낡아 보이는 집안 가구를 새 걸로 바꾸기까지 하면서 언제는 출장 뷔페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유난이더라고요. 아이고, 됐어. 무슨 요란이야.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러면 그쪽도 부담스러워. 그럴까요? 알겠어요. 아휴, 정말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그나마 출장 뷔페는 제가 말리고 그냥 적당히 음식을 차려놓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주말 딸아이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정말 10분이 1분 같이 느껴질 정도로 떨리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 딸이 예비사위 될 사람이랑 집에 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독립을 앞두고 있는 거기에 감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걱정도 되고. 엄마, 아빠, 저 왔어요. 그래, 어서 와라. 그렇게 한창 둘을 어떻게 대할지 생각하고 있을 때 딸이 왔습니다. 옆에는 조금 호리호리해 보이는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솔직히 예비사위 첫인상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안 되는 거 아는데 어쩐지 똑부러지고 당당한 제 딸한테는 여러모로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제 딸은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큰 성과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똑부러진 애인데 근데 남자는 약간 좀 우유부단해 보이고 이런 말 하기엔 좀 그렇지만 집안 사정이 썩 좋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꼭 명품 같은 걸 걸치고 오지 않아도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음, 그래, 왔구나. 어서 앉아라. 아까부터 네 엄마랑 같이 기다리고 있었다. 탐탁지 않았지만 일단은 딸아이가 데려온 예비 사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결정해야 할 일이 있었기에 전 일단 속내를 숨기고 둘을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부모님은 뭐하고 계시는지, 내 딸이랑은 어떻게 만났는지, 일은 무얼 하고 있는지.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5살 정도부턴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일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시를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게나마 책도 내긴 했는데 아주 인기가 있는 편은 아니고요. 혜인이랑은 우연히 근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먼저 반해서 연애하자고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도 제대로 없어 조부모 아래에서 자란 남자. 게다가 유명하지도 않은 시인. 사실 거기까지 들었을 때 이미 제 안에서 답은 나왔습니다. 글 잘 써서 유명하면 그만큼 돈도 따라오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솔직히 시인인 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인기가 없는 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니 수입은 빠나죠. 솔직히 조금 한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꿈을 쫓는 건 좋은 일이지만 안 되면 어느 정도 포기할 줄도 알고 현실에 맞춰 새로운 걸 도전해보기도 해야 하는데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내내 시만 써온 것 같더라고요. 팔리지도 않는 글을 써서 대체 어떻게 먹고 살려고 어떻게 내 딸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솔직히 내가 내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남자한테 시집 보낼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장도 안 된 직업인데 대체 내 딸이랑 결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모아둔 돈은 있나 자네? 모아둔 돈은 있습니다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굶더라도 혜인인 절대 굶지 않게 할 자신이 있어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나? 그럴 만한 능력을 보여줬다면 몰라도.
에휴.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는 꼴을 보아하니 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돈을 못 벌면 강단이라도 있던가. 강단이 없다면 최소한 결혼을 할 때 이것저것 도와주기라도 할 시댁이 있던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남자를 사윗감이라고 데려온 제 딸조차 이해가 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결혼이 개인과 개인 간의 결합이고 둘이 좋으면 상관없다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지간해야 그럭저럭 저희 집이 조금 더 손해를 본다고 치고 결혼을 허락해주지. 이렇게까지 심하게 갭 차이가 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남자한테 제 딸을 줄 수는 없었기에 딸아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저렇게 변변찮은 사람을 데려와서는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한 거냐? 직업도 탐탁지 않아 집안 사정도 별로야. 심지어 모아놓은 돈까지 없다니. 절대 안 돼. 하지만 딸아이는 꼭 결혼을 하고 싶다면서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고 들었습니다.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이만한 남자 어디 없어. 그러는데 그건 다 아직 딸아이가 이 사회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범한 오류입니다. 다른 집은 자식이 변호사라고 그러면 같은 변호사나 아니면 최소한 같은 사자 직업 며느리나 사위를 데려오지 않으면 거들떠도 안 본다는데 전 그렇게까지 눈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일단 제 딸이 우선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 사람이 최소한 결혼을 했을 때 내 딸을 굶기지 않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아빤 마음 안 바꿔. 막말로 그 남자가 지금까지 큰 돈을 벌어본 적도 없는데 시인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구나. 너랑 결혼하게 되면 분명 네가 힘들게 돈 벌었는데 그 남잔 집구석에 앉아서 시나 쓰고 있을 거야. 나는 그 꼴 절대 못 본다. 아빠, 제발 한 번만 더 만나보면 안 될까요? 아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저만 바라봐주는 사람이라고요. 또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겠냐? 너도 그만 결혼은 포기하거라. 결혼은 착하게만 해서 행복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것도 어린 지금 네 나이에나 생각하는 거지. 나이 먹어봐라. 착한 게 밥 먹여주는지 아니? 남자는 포부도 있어야 하고 강단도 있어야 하는데 그놈은 전혀 그런 게 없어. 이제까지 딸을 키워오면서 전 하고 싶다는 건 뭐든지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번만큼은 저도 양보를 할 수 없겠더군요. 하지만 딸아이는 딸아이대로 결혼하겠다고 난리였고 전 절대로 밥도 안 먹어가면서 결혼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내도 저와 마찬가지로 그런 남자에게 제 딸을 시집 보낼 수 없다는 의견이었기에 딸아이가 아무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도 저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아이도 어느 정도 포기를 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내심 그 남자랑 헤어진 건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속이 있어서 잠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저희 집 대문 앞에 웬 중절모를 쓴 노신사가 기웃거리고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쭉 살았던 동네이기에 이웃 주민들 얼굴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 노신사는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왜 우리 집 근처에서 저러고 있나 싶어서 여기 저희 집인데 혹시 집을 잘못 찾으신 건가요? 하고 물었더니 그러더니 그 노신사가 제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김혜인 양 아버님 되시나요? 예, 제가 혜인이 애비입니다만 저희 혜인이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전 혜인이 남자친구인 민수 할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혜인 양과 민수 결혼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방문을 하였습니다. 조부모 아래서 자랐다고 하더니 이 어르신이 그 조부모인 것 같았습니다.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것에 언짢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일단 저보다 나이도 많고 워낙 말하는 투가 정중해서 일단 이야기는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안으로 모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건지. 우리 민수가 직업도 변변치 않고 집안도 그리 좋지 않아서 결혼을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내 진짜 부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부모처럼 민수를 키워온 사람으로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수 제 손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올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온 애입니다. 그만큼 혜인 양이랑 결혼했을 때 충분히 혜인 양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놈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니 결혼 허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런지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 노신사는 제 딸과 그 남자의 결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둘의 결혼을 반대한다고 해도 예의가 있지. 보호자 앞에서 구체적으로 그 남자가 제 딸에게 어떤 식으로 모자라며 왜 믿음이 안 가는지 설명을 할 수는 없었기에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처럼 부모 손에서 키운 것보단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놈입니다. 지금 당장은 가진 게 없을 수 있고 저도 혜인 양 집에 비하면 그리 재산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저 죽고 나면 내 재산 다 민수한테 넘겨주고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족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내 아들이랑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동시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구김살 하나 없이 자란 아이가 민수예요. 민수가 혜인 양이랑 헤어지는 것까지 고민하며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 늙은이를 불쌍히 여겨서라도 부디 좋게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였는데 참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쉽사리 거절도 그렇다고 승낙도 못하고 일단 편히 계시라면서 어깨를 잡았는데 문득 그 노신사의 얼굴이 갑자기 낯이 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자꾸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혹시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었나요? 그래서 조금 뜬금없게도 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노신산 제 질문에 당황한 듯 보이면서도 과거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노신사는 한 시골 중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계속 흐릿흐릿하게 떠오르랑 말랑하던 얼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김배춘 선생님? 아니,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지. 어딘가 얼굴이 익숙했던 그 노신사는 제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담임 선생님이었다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을 리가 없죠. 앞서 잠시 이야기했지만 과거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일주일 내내 같은 옷을 입고 학교를 간 적도 있었어요. 변변찮은 친구가 없었던 것은 물론 제 담임이었던 선생님들도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 어렸을 때는 촌지 같은 게 아직 암암리에 남아있을 때였거든요. 촌지 잘 갖다주는 애들은 담임이 좋아하고 유독 챙겼지만 저같이 촌지를 챙겨다 줄 돈도 없는 집의 아이들은 늘 괄시를 받고 매일같이 매를 맞기 일쑤였습니다. 그나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서는 아주 조금이나마 사정이 나아지긴 했지만 어차피 먹고 사는데 도움도 안 되는 거. 학교도 초등학교만 다니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저희 아버지는 한창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같은 거 다녀봤자 크고 작게 돈만 들지. 그런 곳을 뭐하러 다녀? 네가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돈이나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말고 얼른 학교 그만두고 농사나 지어라. 전 너무나 학교를 다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거부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학교 때문에 돈이 들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도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짓길 원했으니까요. 아마 그대로 갔다면 전 중졸도 못한 채로 평생 시골에 처박혀서 농사나 지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저를 막고 제가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넌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 이 선생님이 도와주마. 부모님도 내가 한번 설득을 해볼게. 부모님 대신 선생님이 돈까지 지원해주고 열심히 공부를 시키겠다고 직접 집까지 찾아와서 얘기하니 아버지나 어머니나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당시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저 도와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꼭 언젠가는 갚아 나갈게요. 그러니 나중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히 잘 계세요. 저는 중학교를 계속해서 다니기 시작한 시점부터 집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에 들어갈 시점이 되니 학비 걱정은 없겠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먹고 사는 것도 중학교 시절처럼 일을 병행하면 됐으니까요. 그래서 원래 살던 시골이 아닌 큰 도시로 나아가서 고등학교 진학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지는 건 그리 아쉽지 않았지만 저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생님과 헤어진다는 게 참 아쉬웠어요.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설마 그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선생님, 저 정길이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반 학생이었던. 선생님 덕분에 제가 중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도 졸업해서 이렇게 사업까지 해가지고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시 뵐 수가 있는지. 찾아뵙지도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한번 찾으려고 노력했던 적은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도 개인정보라고 절대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핑계고 제가 죄송합니다, 선생님. 뭐? 네가 정길이라고? 아이고, 이게 무슨 우연이냐. 정길아, 너무 많이 늙었구나. 어떻게 이런 우연이. 선생님도 저와의 갑작스러운 만남이 얼떨떨해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전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는데 그분인 선생님인 걸 알게 된 순간 전 딸아이와 그 남자의 결혼을 반대했던 것도 모두 잊고 선생님에게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만일 제가 그때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의 사업가인 제 모습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막상 그때 가면 제 나름대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사업이란 것을 꿈꾸게 된 것에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만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넌 다른 아이들하고는 생각하는 게 달랐거든. 그리고 내 도움이 없었더라도 넌 어떻게 해서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다. 선생님이 그 남자의 조부모인 것을 알게 된 순간 딸아이가 그렇게 한 번만 다시 봐달라고 애걸복걸해도 들은 척 한 번 하지 않았던 제가 그 남자를 꼭 한 번 다시 만나고 싶더군요. 다시 만난다고 해서 그 남자가 여전히 형편이 좋지 않은 것도 직업이 변변치 않다는 것도 바뀌지 않을 테지만 적어도 딸아이가 한 말 중에 그만큼 성실하고 좋은 남자가 없을 거라는 것 하나는 굳이 다시 보지 않아도 확신이 설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예전에 은혜를 갚는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 은혜를 갚으려고 민수란 청년을 다시 한번 보려고 결심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도 제가 아직도 보는 눈이 모자라서 선생님 같은 좋은 분 아래에서 성실하게 살았을 그 청년을 알아보지 못한 제 값을 치르고자 할 뿐입니다. 민수를 다시 한번 봐주겠다니 너무나 고맙다. 그나저나 정길이니가 이렇게까지 성공을 했다니 내 마음이 다 뿌듯하구나.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을지.
전부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전 겨우 초등학교나 졸업한 시골 촌뜨기로 남아 있었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제가 중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전 포기하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갔고 이후에 이렇게 사업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 떠나온지라 선생님과 연락이 끊겼지만 단 한 번도 선생님을 마음속에서 잊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뻐요, 선생님. 그날 저녁 한참 동안 선생님과 오랜 회포를 풀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전 서울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루가 모자라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사실 그 민수란 청년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딸과 예비 사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네. 자네를 너무 몰라봤어. 할아버지께 들어서 알겠지만 난 선생님의 제자였어. 내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 대충 제자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사위는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니 꽤나 놀라더군요. 딸은 그저 우린 천생연분이라면서 좋아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십니까? 저희 딸과 그 청년은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쪽이 신혼집을 내주어서 선생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어요. 사위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겠다면서 시를 쓰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한번 마음먹고 해보게나. 사나이가 꿈 한번 제대로 펼쳐봐야지. 뒷바라지는 우리가 다 해줄 터이니까 우리 사위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아직 특별한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사위를 보면 분명 언젠가는 빛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딸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말렸던 결혼인데 막상 둘이 결혼해서 사는 것을 보니까 제가 너무 겉으로 보이는 외부적인 조건에만 신경을 썼던 게 아닌가 싶어요.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은 됨됨이가 된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야 가능한 것을 이번 일로 인해서 저 또한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딸 그리고 사위를 응원하면서 선생님과도 자주 뵙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전 현재 30대 중반의 임산부이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누구나 다 힘드시겠지만 요즘 같은 때에 임신을 하고 있다 보니 검사 받는 거나 참 많은 게 까다롭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사정들보다 저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이 있는데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하나같이 왜 그러고 사냐는 말들만 들려와서 더 저를 힘들게 해요. 저보다 결혼 생활을 오래도록 해보신 어른분들께 좀 더 이성적인 답을 얻고 싶어요. 전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고 대학 때 잠깐 알고 지냈다가 직장 생활 때 다시 만나게 된 남자친구가 지금은 남편이랍니다. 사실 남편과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지만 늘 의도치 않게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정말 제가 눈만 살짝 감아도 그 형상이 살짝 떠오를 정도로 보통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연애할 무렵에는 남편이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는데 막상 아들 장가 보낼 무렵쯤부터 계속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더니 결혼하니까 왜 그렇게 간섭이 심하신 걸까요? 오죽하면 보다 못한 저희 친정언니도 시어머니께 대들 정도였어요. 사실 저희 언니와 저는 엄청나게 사이가 좋은 자매간도 아니지만 오랜만에 신혼집에 놀러 왔다가 시어머니로 인해 마음고생하고 있는 동생이 좀 안 돼 보였나 봐요. 그날은 언니가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이것저것 선물들을 사서 왔었거든요. 언닌 제가 얼마나 임신을 원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본래 결혼하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낳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하도 성화를 부려대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그보다 더 일찍 갖게 된 것인데요. 아기 소식이 늦어질 때마다 어찌나 달마다 저를 볶아대시던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무튼 그때는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이날 언니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같이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전화를 대뜸 걸어오신 거예요. 너무 받기 싫었지만 안 그러면 또 집에 찾아오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근데 어쩜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옆에서 조용히 밥을 먹던 언닌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 목소리를 듣더니 점점 얼굴이 차갑게 굳더라고요. 예, 희선아, 너 지금 어디냐? 나 여기 역 앞 백화점인데 이것저것 샀더니 너무 무겁다. 얼른 나와서 이거 같이 떠밀고 가자. 네? 지금요? 이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났어요. 임신 초기인데다 워낙 면역력도 떨어져 있는 상태라 의사 선생님께선 웬만하면 집에서 누워 지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뜸 아무런 계획도 뭣도 없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본인 마음대로 본인 필요한 거 잔뜩 사셨으면서 그걸 왜 저보고 같이 들어주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본인이 그렇게 임신해야 된다고 들볶아대던 며느리한테 말이에요. 아, 어머니, 저 지금 나가긴 힘들 것 같은데요. 많이 사셨어요? 정말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어쩔 수 없이 말을 했는데 이 말에 바로 어머니는 획 쏘아붙이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야? 아, 왜 못 나와? 네가 집에서 맨날 놀기밖에 더 하냐? 임신 핑계대고 그렇게 누워있으니까 몸이 불어가지고 그 모양이지. 얼른 빨리 움직여. 늙은 시엠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당장 뛰어와서 들고 가야지. 뭔 말이 이렇게 길어? 이때는 진짜 저도 모르게 저 속에서부터 화가 올라오면서 한숨이 푹푹 쉬어지더라고요. 얼른 대답을 뭐라고 하긴 해야 하는데 마땅한 말이 튀어나오지가 않고 그런 상태로 잠깐 멍하니 있는데 어머니는 계속 짜증을 내셨어요. 그러자 보다 못한 언니가 갑자기 전화기를 확 빼앗았는데 너무 당황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려는데 언닌 속사포처럼 쏟아내더라고요.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저 희선이 언니예요. 밖에서 볼일을 보고 오셨나 본데 힘드시겠어요. 근데 저희 희선이 아시다시피 지금 몸이 좋지 않아요. 제가 오늘 여기 잠깐 들렸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밥 해 먹이고 있어요. 이렇게 힘든데 무거운 거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뱃속 애기한테도 위험할 것 같은데요. 사돈어른 정 불편하시면 제가 모시러 나갈까요? 대신 가겠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말을 쏟아내면서 스피커폰을 꺼버려서 어머니 목소리가 저한테 잘 안 들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괴로워하는 걸 보니 언닌 더 이상 신경 쓸 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확 꺼버린 모양이에요. 언니가 조곤조곤 말을 하곤 있지만 상당히 화가 났다는 게 느껴졌어요. 상견례 이후로 2년이 넘도록 얼굴 한 번 못 본 사돈처녀인 우리 언니가 대뜸 옆에서 전화를 낚아채서 본인이 대신 나가겠다고 하니 어머니도 이땐 꽤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전화 내용을 다 들었다고 생각하셨는지 민망한지 대충 둘러대고 전화를 끊어버리셨다고 하더군요. 일단은 상황이 일이 되어서 전 그런 대로 다행이긴 했지만 언닌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었어요. 아니, 니네 시어머니 제정신이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언니, 조금만 이해해줘. 일단은 넘어가자. 언니에게 사정사정하면서 그만 넘어가 달라고 부탁했고 언닌 한 번만 더 이런 얘기가 들리면 그땐 이렇게 그냥 집에 안 가겠다며 단단하게 엄포를 놓고 갔어요. 언닌 이렇게 달랬으나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끝끝내 자기 엄마 편만 드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짐이 좀 무거웠나 보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당신 그러지 마. 뱃속 애기한테도 안 좋아 그거.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나는데 싸울 기운도 없고 전 그저 뱃속의 아기만 생각하며 집에선 남편 아침밥과 저녁밥을 챙겨줄 뿐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갑자기 저녁에 누가 벨을 누르는 거예요. 왠지 어머니이실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터폰을 보았는데 거기엔 아버님이 서 계셨어요.
일단은 약간 감정이 누그러들더라고요. 누가 보면 똑같이 시부모님인데 둘 다 스트레스 아니냐고 하겠지만 저희 아버님은 좀 다르신 분이에요. 그나마 이 대책 없는 시어머니와 툭하면 눈치 없이 엄마 거리면서 편만 들어대는 남편 사이에 아버님이 계셔서 견뎠거든요. 보자마자 얼른 문을 열어드렸더니 아버님께서 민망한 듯 웃으시면서 옆에 들고 계시던 것을 저에게 쓱 올려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힘든 시기에 임신도 해가지고 욕 본다. 그치? 이거 먹어라. 그러시면서 들어오셨는데 아버님이 사오신 것들을 보니까 괜히 마음이 찡하고 속이 좀 먹먹하더라고요. 시댁 근처에는 유명한 통닭집이 있는데 예전에 아버님께서 사오셨을 때 잘 먹었더니 그걸 기억하시고 또 사오신 거예요. 이제 막 튀겨내어 뜨끈한 통닭을 한 봉지에 사오시고 그 옆집에 있는 찹쌀 고로케까지 큼직하게 2봉지를 사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 이쁜 며느리 잘 먹어야 한다. 괜히 요리한다고 용 쓰지 말고 이런 거 살살 사다가 먹고 그래라. 또 말하면 내가 사다 줄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러시면서 꽈배기니 뭐니 넉넉하게 사왔으니 냉동해 두고 그때그때 돌려 먹으라고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이 집에서 나를 생각해 주는 건 아버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왠지 모를 서러움에 눈물이 차오르는데 보면 놀라실까봐 꾹 참았어요. 저 불편할 거라며 얼른 전달만 해주시고 바로 가버리셨는데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해서 문자로 이런저런 마음들을 담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괜히 마음이 불편하기도 해서 아버님, 어머님 평소 좋아하시는 양념 불고기를 재다가 남편을 통해 갖다 드리게 했답니다. 남편도 제가 직접 가진 않았지만 어찌되었건 이걸 화해의 제스처로 받아들이고 본인도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냥저냥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한동안 어머니와의 연락도 줄어들었는데요. 그게 길어봐야 한 달을 넘진 않더라고요. 좀 조용하시길래 본인도 느끼신 게 있으셨겠지 싶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입덧이나 이런 것도 거의 사라진 데다가 심한 빈혈 상태도 좀 좋아져서 집에서 적당히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신 거예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또 여지없이 본인 할 말부터 하시는데 어째 기미가 좋지 않더라고요. 응, 너 집이지? 나 지금 역 앞인데 얼른 여기 와서 이것 좀 같이 들어다 줘라. 내가 웬만하면 너 안 부르려고 했는데 진짜 이러다가 사람 죽겠어서 전화한 거니까 얼른 나와. 말 하나하나 너무 이해가 안 가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니 누가 그렇게 뭘 잔뜩 사라고 시키기라도 했나요? 그리고 시댁 근처에 아버님 가게도 있으신데 어머니는 굳이 저를 불러서 오라가라를 또 하시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났지만 솔직히 언니와의 일도 있고 이런 걸로 남편이랑 또 싸울 수도 없고 얼마 전 아버님이 다녀가셨던 거 생각하니까 마음도 썩 좋지 않아서 결국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일단 가겠다고 마음을 먹어놓고도 준비를 하는 내내 너무 짜증이 일어나더라고요. 날도 너무 더워서 노약자들도 위험하다고 하는 날씨이고 어머니 본인도 노약자인 걸 알겠지만 임산부인 저도 그 안에 속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건지 정말 너무 갑갑했어요. 가뜩이나 땀도 많고 빈혈도 있어서 그냥 잠깐 집 코앞 마트만 다녀와도 영 기분이 별로인데 버스 타고 20-30분 정도 걸리는 시댁 근처 지하철 역 앞으로 데리러 오라니요. 거기서부터 어머니 댁까지는 걸어서 또 15분 정도는 들어가야 해요. 이 생각만 해도 머리가 핑 돌 것 같았고 맨몸도 아닌 어머니 짐을 나눠 들고 같이 올라갈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찔했어요. 일단은 체력을 아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에서 그 역까지만이라도 무리해서 버스 타지 말고 택시로 가서 내린 다음에 거기서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거기까지 버스로 간 다음에 어머니와 둘이 택시를 타는 게 정상인데요.
우리 어머닌 결혼 초부터 저한테 그렇게 전략이니 뭐니 하도 성화를 부리시면서 아껴 쓰란 말을 시시콜콜 하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싫어하실 게 뻔하고 그날 더운 땡볕 아래 어머니 짐 들여다 드리면서 야단까지 맞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강 채비를 한 뒤 집 앞에서 택시를 타고 역 너머에서 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뿔싸 어머니가 평소 내리던 반대 방향 지하철역 출구 쪽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서 계신 역 출구 쪽에서 약간 떨어져서 택시를 세웠는데요. 제가 계산을 하고 택시 문을 닫으려는데 그 순간 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순간 저도 살짝 긴장되면서 이 꼴을 보여서 어쩐다 싶어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닌 제가 가까이 가자마자 무슨 부모의 원수라도 보듯 말도 안 되는 눈초리로 저를 노려보시면서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어디 공주마마 납시냐? 어? 이 말에 얼마나 온몸이 화끈거리던지 가뜩이나 차가운 택시 안에서 밖으로 발을 디밀자마자 축축하고 뜨거운 공기에 예민해졌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도 받아쳐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몰리고 있던 사이 어머니는 그 길로 바로 손을 들어 제 어깨를 확 밀치는 게 아니겠어요? 전 그때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정말 말 그대로 멍청하게 서서 눈만 껌뻑이고 서 있었어요. 들고 있던 가방이 조금 있다가 제 손에서 툭 떨어져 나갔고요. 이게 진짜 돈이 무서운 줄 모르고 정신 나간 망아지처럼 써대네? 네 남편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살고 있는데 그걸 땅에다 이렇게 쓸고 다녀? 남들 다 한 임신을 꼭 지만 처한 것 마냥 유세를 떨고 다니면서 돈 몇만 원씩 쳐뿌리고 다니네 아주. 네가 지금 택시 같은 걸 타고 다닐 때 우리 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겠니?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못 들은 것도 아닐 텐데 뭘 물어? 정말 이때는 눈이 질끈 감기면서 이 동네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니라 시댁 동네라는 게 다행이란 안도감이 먼저 들더군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혐오감이 일어나던지 그냥 제가 그 땅에 발붙이고 서 있는 자체가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어요. 임신한 며느리가 택시 타고 어디 두세 시간 거리를 간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다고 해도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걸 시어머니가 나서서 정의에 뭐라도 하는 마냥 이렇게 할 일인가요? 본인이 딸이 없어서 그런 건지 딸내미가 이 땡볕에 택시 타고 어딜 좀 갔다고 해도 이렇게 사위 돈 막 쓴다고 할지 의문이더군요. 아니 그냥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야만 하는 상황이 너무 싫어서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오죽하면 그때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와서 왜 그러는 거냐고. 아무리 그래도 왜 사람을 밀치냐고 웅성웅성 하시더라고요. 어머닌 그러거나 말거나 당장 짐 들고 쫓아오라고 소리를 질러대시는데 전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대로 다시 돌아오셔서 제 어깨를 툭툭 치시고 이마를 손가락으로 톡톡 쳐가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나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짜증이 나서 어머니 손목을 툭 치워버렸어요. 어머니,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따라갈 테니까. 그랬더니 어머니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씩씩대시더니 갖고 있던 짐을 저에게 던지시더라고요. 그걸 일단은 들고 가는데 역 출구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인가 보다며 며느리 불쌍하다고 쑥덕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올라가는 내내 어머니가 욕 비슷한 뭔가를 꿍얼거리면서 짜증을 내시는데도 전 증오에 가득 찬 눈초리로 그 뒷모습을 보며 그냥 묵묵히 따라 올라가기만 했어요. 정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 미친 듯한 더위도 더위지만 어머니가 저한테 한 일을 생각하니까 진짜 중간에 다 던져버리고 갈까. 그러면 나한테 남은 앞일은 뭐려나. 이혼밖에 없겠지. 등등의 생각들만 떠오르더군요.
저 한심한 남편은 보나마나 또 본인 엄마 편이나 들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머니와 간격을 두고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글쎄 그건 아버님의 차였어요. 아버님께서 창문을 열고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타라고 하시는데 어머님은 저를 획 째려보시더니 얼른 조수석에 올라타시곤 문을 쾅 닫아버리시더군요. 저도 겨우 올라타니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바로 훅 들어오는데도 정신이 없었어요. 온 얼굴과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어 눈을 뜰 수가 없을 지경이었고 스트레스도 아주 극렬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아버님이 저한테 말씀을 거시는데 전 정말 그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 더운데 왜 희선이까지 불렀어 당신은? 나한테 전화를 하지. 쟤도 배 제법 나왔는데 힘들었겠구만. 어머니가 뭐라고 대꾸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버님이 하신 말씀에 전 그만 설움이 솟아올라 짐승마냥 꺼이꺼이 울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버님도 놀라셔서 차를 세우셨고 어머니는 얘가 웬 주접을 떠는 거냐며 또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야, 너 지금 나 나쁜 셈이 만드는 거냐? 어? 울면 다 해결돼? 내가 뭘 했다고 우는 거야? 얘 아주 기가 막히네. 하지만 전 그저 다 필요 없고 다 모든 게 너무 싫어졌어요. 어차피 아버님도 계시니 제가 그 집까지 굳이 가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이 모든 상황이 다 싫어서 전 죄송하단 말만 남긴 채 차에서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길로 집에 돌아오는데 택시를 타려다가 바로 앞전의 일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괜히 무섭고 억눌린 마음에 꾸역꾸역 버스를 타고 집으로 힘겹게 돌아왔습니다. 몇 번이나 아버님께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을 기운도 없어 그대로 기절하듯 잠들었다가 겨우 정신 차리고 다시 씻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길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일이길래 아버지가 전화해서 너랑 연락이 안 된다고 하냐. 네가 전화 좀 드려보라고 하는 남편에게 전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전화? 그놈의 전화? 당신은 맨날 본인 부모님밖에 모르지? 내가 오늘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오늘 어머니가 나보고 우리 집에서 그 역까지 택시 타고 왔다고. 이 더운 날 그 사람 많은 데에서 날 미쳤어. 당신도 한번 맞아볼래? 당신도 우리 아빠한테 한번 얻어 터져볼래? 내가 그렇게 우스워? 나 진짜 당신이랑 당신 엄마 너무 지긋지긋해. 다 필요 없어. 다 꺼져버려. 남편은 어안이 벙벙했는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님께 차마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니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문자만 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은 기분이 되어 핸드폰을 보니 심지어 어머니더군요. 진짜 당장 핸드폰을 어디다 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이게 뭔 죄가 있나 싶어 전화를 꺼버렸어요. 그런데 한 30분쯤 지나 누가 벨을 엄청 눌러대는 거예요. 진짜 한숨만 나와서 인터폰을 보니 글쎄 아버님이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드렸어요. 문 앞에서 얼굴이 벌개지신 아버님과 그 뒤에 어머니가 서 있으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절 보자마자 다시 어머니를 한번 돌아보시더니 얼른 따라 들어오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으신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오셨더라고요. 기선아, 내가 네 신랑한테 얘기 다 듣고 왔어. 네가 많이 속상했겠구나. 어쩌냐, 내가 너무 미안하다. 대뜸 아버님께서 이렇게 사과를 하시고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말씀을 하시니 진짜 울고 싶더라고요. 아버님이 이러실 리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옆에 뾰루퉁하게 앉아있던 어머니를 툭툭 치시더니 얼른 저에게 사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같이 소리를 막 내지르시더군요.
뭔 사과예요, 사과는? 당신은 왜 여자들 일에 껴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진짜 혈압이 팍 오르면서 그냥 빨리 이 상황에서 도망만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이 생전 못 보던 무서운 표정으로 어머니께 호통을 치시는데 제가 외려 뒤통수라도 얻어맞은 듯 황당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게 되었어요. 당신이 이따위로 살 거면 이혼해 그냥. 이혼하자고. 아버님. 저뿐 아니라 어머니도 눈이 찢어질 듯 커지셔선 아버님을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당신 진짜 애들 앞에서 할 말은 아닌데 이럴 거야 진짜? 내가 얼마나 이 꼴을 참고 살아야겠어. 당신은 내 돈 그렇게 펑펑 쓰고 다니고 맨날 빚이나 만든 주제. 남편 돈은 우습고 아들 돈은 아쉬워? 한동안 얘 장가 보내고 쥐죽은 듯 사는 것 같더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네. 아무리 그래도 길가에서 며느리 밀쳐? 당신이 인간이면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없던 정도 다 떨어졌어. 당신은 진짜 반성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야. 너무나 빠르게 뭔가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이 확확 지나가서 당황스러웠지만 대강 들어보니 어머니 본인이야말로 만만치 않게 사치를 하셨던 것 같더군요. 남편이 몇 년 전에 어머니랑 아버님 사이가 크게 나빠졌던 일이 있어서 조금 눈치를 보신다곤 들었는데 이게 그 얘기였나 봅니다. 생각보다 일이 너무 커진 바람에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도 입술이 부르르 떨리더니 제 앞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큰 소리를 막 치시더군요. 뭐야? 당신이야말로 내가 우스워? 이혼? 까짓 거 하려면 하라지. 그깟 이혼할 거면 하자고. 참나 기가 막혀서 원. 어머님 곧장 바로 현관을 향하시더니 신발을 막 우겨 신고선 문을 있는 대로 세게 쾅 닫아버리고 후다닥 나가버리셨어요. 그런 사이 알 수 없이 불편하고 미묘한 그 정적 안에 저랑 아버님만 있게 되었는데요. 뭐가 어찌되었건 전 이런 상황을 원한 건 아니었기에 참 난처하고 당황스럽더군요. 뭐라 할 말이 없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한숨을 크게 들이쉬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기선아, 신경 쓰지 말고 쉬어라.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하게 됐다. 면목이 없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죄송해요. 그러자 아버님이 획 돌아보시며 말씀하시는데 저도 은연중에 한숨이 푹 놓였어요. 네가 무슨 잘못이 있냐? 너는 그런 생각을 할 게 없어. 하나도 없단 말이다. 이번에 네가 너무 욕봤다. 내가 사과하마. 아버님이 사과하실 일이 전혀 아니었지만 그래도 누구든 간에 다독이는 말을 해주니 조금은 숨통이 트이더군요. 그렇게 아버님은 현관을 나서셨고 전 온 긴장이 풀려서 다시 침대로 가서 누워있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푹 들어버렸어요. 눈을 떠보니 부재중 전화가 또 찍혀있는데 글쎄 또 어머니이신 거예요. 무시하려고 하는데 그새 얼마나 전화를 걸어댄 건지 그 틈새를 못 견디고 또 걸려오고 있더군요. 한 번은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일단은 받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아가. 네가 니네 아버님한테 말 좀 잘해봐라. 니네 아버님 진짜 이혼할 생각인지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받아. 이거 다 너 때문에 일이 된 거니까 네가 얼른 전화해서 어머니랑 잘 좀 해보라고 설득해봐. 어? 실컷 아버님한테 같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당당하게 나가버리시더니 언제 또 그새 다시 집으로 들어가셨나 봐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문도 안 열어주시고 꽤 강경하게 나오시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제가 왜요?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뭐가 바뀔까요? 저는 더 드릴 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대충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날 어머니는 시부모님 댁으로 가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꽤 장기전이 되어버려서 벌써 2주 정도 지났는데도 아버님은 여전히 냉랭하시더군요. 어머닌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빨리 아버님 설득 좀 해보라고.
저보고 다리 역할을 해보라며 하는데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걸까요? 아들이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러시냐 하니 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니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 말이 맞긴 하지만 이건 뭔가 순서가 틀린 거 아닌가요? 어머닌 저를 부려먹고 그렇게 몸을 툭툭 건드려댄 것에 대해서 사과도 없으시고 여전히 저한테 갑이라도 된 마냥 명령조였거든요. 그러다 결국 제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남편은 남편대로 그게 또 화가 났는지 저에게 퍼붓더라고요.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는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거야? 내가 무슨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데? 그리고 전 말하면서 느꼈습니다. 애를 뱉든 뭘 했든 난 이 남자와 더는 살 수 없겠다는 걸요. 그래서 그 길로 이혼 절차 밟자고 얘기 꺼내버렸습니다. 남편도 질렸다는 듯이 그럼 어디 해보자며 동의했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와 남편은 일단 별거 중이고 전 현재 배가 꽤 부른 상태로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사실 돌아갈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해서 임신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과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